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정진영입니다. 요즘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잦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검소해 보이는데 그 대신에 더욱더 과시적인 제품의 소비를 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옷장에서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부호인 그의 옷장에는 회색 셔츠 20장만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선택에 쓰이는 에너지를 더욱더 중요한 일에 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화통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반의 정리를 도와주실 채움과 비움의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 윤선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멘토님께서는 우리나라 제1호 정리 컨설턴트세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이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요즘 사람들이 정리를 다 못하죠. 네, 어려워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2010년부터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주로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 그다음에 이제 뭐 방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정리만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가장 많은 요청은 사실 이제 뭐 집 정리해달라, 네. 사무실 좀 치워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긴 한데 어. 제가 이제 정리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또 그런 정리. 인간관계까지 정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문해주거나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없는 직업을 만들어서까지 이 정리 컨설턴트를 하시고자 한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정리가 안 되어서 좀 일이 안 되거나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것들 이제 좀 그 해결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일단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제 세상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업적으로도 왠지 좀 잘 될 거라는 희망, 기대를 가지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잘 되고 계시나요? 예, 뭐 이제 9년 차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웹툰 원작의 드라마인 당신의 하우스 헬퍼를 또 재밌게 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네. 그죠? 이 롤모델을 멘토님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어. 저도 좀 뜻밖이었는데 네. 드라마를 좀 만들면서 이제 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어떤 자문도 하고 이제 촬영하는 장소도 이제 많이 가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제 직업을 또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사실 이 직업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 빚을 정리하냐, 헤어진 여자친구 정리해 줄 수 있냐 이런 이제 문의 요청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이제 이 정리 분야가
또 어느 쪽의 정리 분야를 제가 다루는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76년도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시골에 가면 뭐 멋진 자연 풍광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요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이런 이제 그 동요가 있잖아요. 예 저의 시골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곳에 자랄 때는 사실 뭐 꽃이 피는 산골인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가 보면 굉장히 멋진 곳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좀 10 살까지 자라다가 어머니가 먼저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서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같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 사진 잘 보시면은 많이 닮았는데요. 예, 쌍둥이입니다. 예. 예. 쌍둥이요? 예. 그래서 이제 10 살에 같이 서울에 가게 되었죠. 근데 학교 생활을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학교에 이제 그 등교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릴 때 그러니까 시골에서부터 이제 늘 먹던 익숙한 이제 반찬을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 가지고 가는데 이제 서울 친구들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이 제가 싸온 반찬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이제 어 아이들이 별로 안 싸우는 친구들이 별로 싸우지 않는 반찬을 제가 조금 많이 싸 가서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김치 뭐 시금치 같은 나물 뭐 이런 거죠. 근데 서울 친구들은 정말 저도 처음 보는 반찬을 싸오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겠지만 소세지 반찬 같은 겁니다. 예. 전 태어나서 소세지를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집에서 잘 안 먹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싸우니까 제 반찬 별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를 좀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 집 생활 수준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10 살의 나이에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 나는 이제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나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서 이게 좀 저의 이제 아이들일 텐데 저희 아이들에게 소시지 반찬을 사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름 이제 찾아보니까 텔레비전에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제 이렇게 TV 보시면 대부분의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요즘 접하시는 TV 드라마에 이제 부자들이 뭘 해요? 예. 뭘 하죠? 예. 직장 생활 하나요? 예.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백화점도 하고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사업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업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됐죠. 예. 근데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의 원래 이제 보직은 차량 정비병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기존에 뭐 이렇게 정비소에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차라고는 고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제 그 이렇게 주어진 뭐 어떤 그 역할이 그냥 이제 잘 못하니까요. 쓰레기장에 보내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이 부대에서 관리하는 굉장히 큰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쓰레기장에서 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네. 분리수거를 너무 잘하고 깨끗하게 이제 이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신병 때 이렇게 좀 이등병 때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제대할 때까지 쓰레기장에서 있다 왔습니다. 예. 저에게 이 군 생활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알려 주었던 뭔가 좀 경험하게 해 주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질서정연하게 뭐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규칙화도 있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 대표적인 곳이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내가 꿈꾸는 곳이구나.' 예. 그렇다고 이제 계속 예
말뚝이라고 하죠. 예. 그건 하지 않았지만 그런 군대 생활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정직원으로 입사했던 게 아니었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어진 일이 서점 영업이었는데 저의 영업 그 어떤 뭐 구체적인 방법 이런 이제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의 이 성실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제가 좀 정리를 좀 조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고 이렇게 좀 일도 잘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직원이 되기도 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작부터 저는 '그래 10년 동안만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사업을 하자.' 이런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출판사에서 직장을 하다 보니까 출판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결코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인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회사에서 만든 책이 다 팔리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오느냐? 다시 회사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아예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업도 하고 어떤 이제 이 재고로 남는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래 재고 남는 사업은 조금 저랑도 맞지 않고 요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럼 재고가 안 남는 사업은 뭘까?'라고 구상해 보니까 이제 좀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사업의 종류가 이제 좀 눈에 띄었는데 그때 처음 접했던 이 용어가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컨텐츠로 비즈니스를 한다? 이건 재고도 안 남고 굉장히 관심이겠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컨텐츠 비즈니스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도 제가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에 관심이 좀 있고 또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관련된 책, 사업을 도와주는 어떤 책들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읽고 또 출판사 근무를 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생겨요. 회사에서 만든 책, 누굴 만나면 이제 선물로도 많이 주고요. 거래처에서도 받아오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조그만 방에서 살았는데 거의 누울 자리 빼곤 엄청 많은 책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너의 재산 목록 뭐 1 호가 뭐야?"라고 그러면요. 저는 그냥 당연히 책. 뭐 한 4천 권 정도에 가까운 책이 있다 보니까 그냥 책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읽은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읽지 않아도 그냥 이 존재만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느 날 저한테 제 꿈, 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걸 주게 되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바로 비염이었습니다. 뭐 비염에 걸려 보신 분들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같은 게 있을 텐데 책이 굉장히 많은 먼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제 방에 있다 보니까 원치도 않은 병에 걸린 거죠. 이 책이 저에게는 뭔가 정말 중요한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드니까 그때부터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천 권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남겨야 될 책은 뭐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저자의 책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에 살면서 도움되었던 책들 몇 권 빼고 팔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누굴 주기도 하고 정말 폐지로 쓰레기통에 이렇게 재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시간들이 어쩌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제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정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002 년에 서점에서 우연히 정말 어 끌리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확 끌렸던 이유가 책 제목의 반대로 저는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복잡했던 건요.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업하지? 콘텐츠 비즈니스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회사 일도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의 이 복잡성에서 제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리에 대한 어떤 처음 저게 제가 접했던 책이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정리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래 사업 그리고 콘텐츠 비즈니스 여기서 정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제 꿈을. 그리고 사람들 제가 만나는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나 정리 사업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정리 사업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이제 제 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뭐 제 꿈을 응원한다거나 뭔가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 주기보다는 "야 그거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왜? 정리는 엄마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걸 돈 주고 누가 맡기겠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당장 저는 시작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한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하면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사업이 될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제가 목표가 10 년이었기 때문에 2010 년이 이제 한 10년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목표였고 꿈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꿈꿨던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가 제일 쉬워요. 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내려가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는 명함이 아니라 이제 제가 명함을 만들었죠. 그리고 회사 이름도 좀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예전부터 꿈꿨던 타이틀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리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명함에 파고 사람들 만나면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빚 정리하냐." 예 이런 얘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정리하는 일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집 와서 좀 치워 달라." 쓰지 않는 거 좀 뭐 버려 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냥 이제 무료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다른 집에 가 가지고 누가 정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못 버리게 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아 그럴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버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걸 실제 서비스로 확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이나 사무실을 가서 이 정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경험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통해 정리를 한 고객분들이 한 2천여 집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정말 잊지 못하는 이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집이 쓰레기가 가득 채워졌던 집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청소하는 일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쓴 지 오래된 이런 물건들을 주로 정리했는데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의 거의 99%가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악취도 심하고 '이런 물건들까지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이제 정말 잊지 못하는 기억 뭐 사례이기도 하지만 정말 '왜 저 사람들이 쓰레기마저 못 버린 채 계속 살까?' 사실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이제 치워지면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어떤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많이 좀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2012 년에 제가 그동안의 경험들을 이제 좀 정리해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읽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이제 4등 정도 하고 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을 해 주었던 책인데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칭찬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좀 했고 정리로 창업도 했는데 친구분들 만나면 자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들 뭐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삼 어디 다녀?" 네. 그러면 어 뭐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대요. 뭐 근데 저는 거기 다닌 적이 없거든요.
뭐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 없는 회사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요 책을 통해서 제 활동 분야도 많이 알려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머니가 아들 뭐 정리 컨설턴트야. 책 써.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그 이후부터 어머니의 자랑이 되려면 책을 써야 된다. 예.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정리의 대상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저의 정리 분야, 정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인데요. 어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면 이런 글이 이렇게 작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면 나의 시간과 공간을 바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뭔가 좀 창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창조적인 것들을 떠올린다거나.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 있어서 자신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정리 대상에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많이 좀 가지나 저는 이걸 조금 더 넓혀서 그래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정리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두 번째는 물건을,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크게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뭔가를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리한다. 시간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하기. 그다음에 이제 뭐 물건을 정리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공간, 내 책상, 내 가방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걸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수년간에 제가 연구하고 이게 정리를 교육시키기도 하고 실제 이제 1대1로 좀 도움을 드렸던 다양한 방법들 중에 좀 엑기스만 제가 정리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아까 제가 물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물건을 정리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뭔가를 버리는 것,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 해 보면 물건 버리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저도 책을 정리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정리를 하려면 뭔가 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선 쓰는 데, 사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쉬운 정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뭐 집, 사무실 이런 데 가서 물건들을 보고 '그래. 이거 빨리 써야겠다. 이거 내가 쓰면 뭐라도 생기겠다. 요걸 쓰려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걸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쓰지 않는, 쓸 수 없는 혹은 쓰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이제 저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요. 팔 수도 있고 뭐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괜찮은 물건이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정리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막연하죠. '아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방치되었다.' 정말 이제 뭐 수백, 수천 좀 많게는 수만 개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느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애매하고 막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쉬운 실천 중에는 하루에 한 개씩 쪼끔씩 넓게 보기보다는 좁게 보기, 하루에 한 10 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기,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정리는 시작될 수 있고 결국은 시작을 해서 뭐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그냥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이라도 정리하게 되면 좀 쉽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분은 3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책상 하나를 정리하는 데는 3 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뭐 3 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한 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말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빼는 과정 속에서 정리는 분명히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는 물건들을 일컬어서 잡동사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으로 잡동사니를 검색을 하면 사전적인 정의는 뭐가 있냐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존재는 하나 이 물건을 쓰면 기분이 나아진다거나 업무에 도움된다거나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에 어떤 이제 뭔가 성적 향상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필요한 물건 계속 써야 될 물건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잡동사니예요. 근데 나도 모른 채 영화의 잡동사니 물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계속 방이나 책상을 뒤덮다 보면 심리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영향은요, 굉장히 우울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 중에는요, 과거에 어떤 목표가 반영된 물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목표가 잊혀진 거죠.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데 그 물건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고 시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학서적, 자격증,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공간 속에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아 나는 그동안 실패했구나.' 오히려 미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뭐 마음 이거보단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잡동사니를 뺄 때 저는 크게 네 가지에 해당되면 잡동사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필요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지금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관심을 쏟을 만한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한가? 혹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쳐다만 보고 있어도 내 마음에 행복감이 드는가? 혹은 들지 않는가? 이걸 이제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아 필요 없다. 목적 없다.' 혹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을 때 행복감이 아닌 좀 불행한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제가 물건을 접근했을 때 못 버리는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굉장히 정리를 잘하기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은 아침에 이제 백악관으로 출근하면 가장 먼저 했던 습관이 있었대요. 바로 책상을 4등분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분류하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공식 같은 거예요. 이쪽엔 버릴 것, 이쪽엔 나중에 처리할 것, 한쪽엔 이렇게 누구에게 맡길 것, 이쪽은 오늘 바로 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어요. 뭐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버전, 첩파 요 구분을 한 다음에 먼저 가장 처리를 해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 일만 책상에 올려 놓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진 두 번째 일이 올라오는 일이 없었대요. 자, 이 방식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류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시스템인데 사실 일하는 방식 속에서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책상 정리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쓸 것만 남기고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목적,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 이거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로만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심리학 용어로 허니문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결혼하셔서 이렇게 새 집, 새 신랑 신부, 새 가구나 새 가전제품 이제 이게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어떠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예. 막 집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한 5 년, 10 년이 가면요. 가구는 조금 노후해지고 이게 뭔가 좀 설레임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허니문 효과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지금 살고 있는 집, 내 방에도 지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바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요거 필요 없는 거야. 어쩌면 진짜 나를 설레게 하는 물건 한 개? 그래, 걸레로 여기 좀 닦자. 네. 요거 좀 세탁하면 좀 이제 잘 입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건 하나가, 어떤 책상 한 칸이, 방 하나가 뭔가 나의 삶을 설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좀 지금 조금 내가 뭔가 좀 뭐 불안해. 뭔가 좀 불편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이 방법 중에 정리를 실천하는 방법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정리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을 정리하는 것. 자, 시간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는데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뭐 시간을 잘 쓰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노력은 뭐였냐면 다이어리 쓰기였습니다. 예.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제가 수첩을 이렇게 받아요. 군대 수첩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꼼꼼히 막 적는 거예요. 막 훈련했던 기록들 막, 예. 막 박격포 사정 거리 막 이런 거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어릴 때 습관이기도 하고 뭐 이제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적는데 다른 훈련병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네. '쟤는 뭘 자꾸 이렇게 적고 있지? 예. 혹시 간첩 아니야?' 네. 왜냐하면 이제 막 이렇게 정보 같은 국가 정보 같은 거를 네 막 적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게 되면서 물론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더 많은 필요 때문에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 방에 이제 있었던 책 중에 이 시간 관리 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한 150 이제 오늘날까지는 한 300여 권의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뭐 이런 이제 수많은 책들이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바꿔주기도 했고요. 뭐 이제 시중에 가면은 문구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좀 시스템 다이어리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쓰게 되었고 이 시스템을 제가 한 8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시간 사용법 이것들을 좀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사용했던 어떤 시스템들을 제가 놓고 보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뭘 할지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에만 머물면요. 그건 시간 사용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계획한 것을 실천해야 되고요. 이걸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려면 실천할 수 있지? 이걸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조차 모르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분들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 사용에 대해 어려워 있는 분들을 이제 놓고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가 잘 못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잘 쓰려면 이것부터만 제대로 해도 이것만 잘해도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면 분명히 바뀔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을 써보기도 하고 나름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획기적인 도구를 만들게 되었어요. 바로 시간 가계부라는 겁니다. 우리 돈 정리 못할 때 이렇게 돈 가계부 쓰듯이 저는 시간도 뭔가 정리되지 않을 때 시간 가계부를 쓰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에 기상해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하는 일들을
다 적는 겁니다. 예.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거 쓰기 좀 어려운 분들은요. 그냥 이제 오전만 적기도 하고 그냥 오후만 적기도 하고 그냥 저녁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루에 뭘 하며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이 시간 가계부가 아주 객관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굉장히 명료하게 알려주는데 이걸 이제 리스트로 쫙 적다 보면 거기서부터 시간이 정리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최초로 뭐 제가 이 방식을 찾아낸 건 아니었고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지? 실제 그 모든 것의 비밀은 바로 시간 사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계부로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적고 평가하다 보면 여기서 정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물건 정리도 그렇고 시간 정리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정리할 때 쓸 거, 쓰지 않을 거 이렇게 분류하듯이 시간도 분류가 가능해요. 해야 할 것, 하지 않을 것, 계속 할 것, 계속 당장 그만둘 것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걸 위해서 시간을 더 늘리자.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쓰자. 그래 이런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 이거 했더니 별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해.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거기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 일 목록 혹은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바뀔 수 있고 시간에 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고 싶은 게 바로 관심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학교에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85%가 뭐라고 답했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사업에 실패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특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부의 어떤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본금의 문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은 한 15%밖에 안 되고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사업 실패하신 분들 한번 똑같이 물어보세요. 왜 사업 실패했습니까? 이제 그때 많이 듣는 말이 아는 친구한테 뭐 사기당했어, 뭐 배신당했어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데이터랑 거의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면 너무나 삶이 풍요로워지고 좀 더 행복감을 더할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제 주변에 있기도 했고요. 아는 분들한테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왔어요? 뭐 하시는 분이죠? 요즘 뭐 하는 일 잘 돼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들어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스처를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요. 잘 듣고 또 재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 이게 추임새를 넣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 고개도 끄덕거리고 예. 이렇게 웃기도 하고 예. 잘하시네 지금.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와 대화할 때 굉장히 뭔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로빈 덤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가 유인원, 침팬지나 이제 이렇게 뭐 우랑우탄 이런 유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마리가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그 숫자가 150마리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연구가 왜 특이하냐면 이게 침팬지, 그러니까 유인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속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뭔가 왕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50명 이상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구나.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150명으로 제한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 전화번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이름마다 번호를 매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굉장히 오랜 지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한 명씩 넘버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가 이제 전화번호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내 삶에 어떤 필요한 사람, 서로 뭔가 좋은 이 왕래가 돼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정리할 때 핸드폰 우리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쉽게 뭐 바로 시작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찾다 보면 되게 애매한 전화번호부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뭐 옛날 살던 동네 식당 전화번호, 뭐 부동산 전화번호, 기억도 안 나는 전화번호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매기면서 정리하다 보면 사실 이거 150명을 꼭 채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물론 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워지는 번호가 매겨지는 거지만 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대통령이었는데요. 에브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서로 그냥 맞대응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인간관계를 배웠어요. 왜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저 사람이 왜 날 싫어하는지 알아보겠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멀리 하고 그 사람 어디 온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하고 이랬는데 이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제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왜 제가 뭘 불편하게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하는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는데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타이틀이 들장미 소녀예요. 네. 들장미 소녀 뭐죠? 누구죠? 예. 젊은 분님에도 아시는 분 있더라고요. 예. 캔디라는 분입니다. 예. 이 캔디가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이분 주제가에 보면 이 캔디라는 말의 주제가에 보면 아주 잘 설명돼 있어요. 어떻게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캔디는요, 결국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 왜요? 참느라고. 뭘 못했냐면 세 가지를 못했대요.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내요. 내가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못 해요. 예,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디 가자고 친구가 가자 그러면요, 거절 못하고 냉큼 갑니다. 예.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못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중에서 진짜 사람들이 못하는, 특히 인간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거절이에요. 예. 실제 친구의 부탁이니까 요 정도는 들어줘야지. 난 착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말 중요한 걸 어필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 못하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매체에서 사람들한테 세 가지 방법으로 안내해 줍니다. 자꾸 나에게 되게 안 좋은 부탁을, 똑같은 부탁, 좀 거절하고 싶은 부탁은 미리 연습해 놔라. 두 번째는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 한 3일 후에 얘기해 줄게. 1년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라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말할 필요 없다. 내가 정말 내 의사를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만 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말들, 예, 안 해도 되는 말들을 넣기보다 그냥 그 의사만. 그래서 안 돼.
아니면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거절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자,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시간에 대한 사용에서 혹은 이제 물건 때문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오늘 정리라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정리가 완전히 삶을 바꿔 놓았어요. 뭐 지금은 직업이 되기도 했고 또 이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이 정리를 많이 알려드리는 직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 내 인생,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시간, 인간관계, 물건 요걸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 그 중에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부터 책상이 너무 어지러져 있다 그럼 책상부터 인간관계 정리가 지금 부족해 그럼 핸드폰부터 정리를 해보시면 삶은 지금 정리를 시작하는 시점에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듣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앉아서 강연을 이제 들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막 두리번 하게 돼요. 세트장이며 뭐 자리며 혹시나 이렇게 정리할 곳이 없을까 하고. 아니, 오늘 어떻게 딱 보시니까 쾌적하세요? 네, 뭐 이렇게 빈자리 없이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멘토님께서는 우리나라의 2천여 세대가 넘는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리를 하셨는데 아까 뭐 잠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잠깐 뭐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저런 집이 나온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생활고 때문에 그 지역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모으시는 거죠. 예, 이제 그걸 팔기 위해서. 예. 근데 그분은 이제 팔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까지도 이제 다 수거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만 모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게 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냥 너무 열심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모으셨던 그런 이제 그렇군요. 분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당신의 하우스 헬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 웹툰이나 드라마 대사나 어떤 장면 중에 멘토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여주인공이 굉장히 물건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분이에요. 뭐 여행 가면은 뭐 열쇠고리, 뭐 예전에 추억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못 버린 채 다 가지고 있었죠. 음.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의미 있는 물건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 주인공 남자분이 네. 그러니까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면 좋다. 물건까지 굳이 가지고 하지 필요 말고. 없다. 이렇게 네.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평상시 많이 쓰고 있던 방법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남겨야 될 것,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기억, 사실 의미이지 어떤 분들은 그냥 물건체 있어야 된다. 예. 음. 가끔 생각나면 또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그 오래되기도 하고 뭐 녹이 쓴다거나 혹은 이제 어디 뒀는지 잊혀지고 그렇죠. 까먹고 이런 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추억의 물건들 그래도 좀 이제 잊혀지기 전에 정말 그 물건의 어떤 기억 이런 어.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업주부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업주부분들이 청소는 잘하는데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냉장고 열어보면은 막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닐봉들이 자꾸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까요? 강의 중에도 좀 소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냉장고를 보고 정리하려면 사실 엄두가 대부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칸씩만 해라. 물건 하루에 2개씩만 해라.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한두 개씩.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빨리 먹어야 되고 정말 먹을 수 없는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한 칸씩 집중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쉽게 그리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리예요. 네네네. 뭔가 내가 뭐 TV에 나오는 혹은 뭐 정리가 잘 된 냉장고를 상상하고 정리를 시작하면요.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분, 한 칸,
한 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실천을 생각하는데 이건 냉장고 정리뿐만이 아니라 옷 정리도 똑같고요. 아까 책 정리도 똑같아요. 하루에 한 권씩, 하루에 한 칸씩. 예. 그러니까 칸칸 정리법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마음 먹고 방 정리를 해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단 며칠 만에 다시 어수선해지는 것을 막는 꿀팁이 있을까요? 그냥 생활 규칙 속의 정리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밖에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방의 위치를 지정해서 저기다 둔다. 입었던 옷은 바로 옷걸이에 건다 같은 실천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옷은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두고 가방도 그냥 늘 다른 곳에 두고 네. 뭐 쇼핑해 오면은 이제 바로 치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비닐채에 둔다거나 뭐 책상에 올려놓는다거나 이게 이제 사실 정리가 안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정리스러운 행동들 몇 가지를 정해놓는다거나 혹은 잠자기 전에 뭐 이렇게 침실, 뭐 침대 주변 정리한다거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청소하고 연결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원룸에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일일이 굉장히 시간 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씻고 나서 5분만 청소하기. 세면대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욕조 같은 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단순한 생활 규칙 습관 속에서 정리스러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을 많이 내어서 계속 어떤 이제 그 행동 속에서 어지르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규칙들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평소에는 별로 이제 신경도 안 쓰이던 책상이나 서랍 같은 게 꼭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죠. 그때서야 청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제때제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공감하실 이야기인데 왠지 막 깨끗해져야지 네, 마음의 어떤 이제 이 뭐 잘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공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박스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일단 그냥 다 집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시작하면 그럴 시간을 낼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또 원칙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책상에 대한 원칙 중에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 활주로 원칙이거든요. 사실 제가 만든 그냥 원칙인데 네. 마치 내 책상을 내가 공항에 있는 활주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항의 활주로는 항상 뭔가 새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고 네. 빨리 이제 이륙을 해야 되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비워져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책상도 마치 그런 곳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방치돼 있어요.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이라도 보고 싶은데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활주로가 아니라 정말 네, 어떤 책상은 산도 있고 네, 그냥 이제 난장판인 거죠. 그래서 원칙을 내가 여기는 항상 바로 써야 되고 내가 원하는 활동을 위해서 항상 정리가 돼야 될 공간이라면 거기를 활주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비울 수는 없겠지만 뭐 정말 이만한 어떤 책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는 여유 공간, 뭔가 집중이 좀 잘 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이제 좀 연결시키고 싶은 단어가 저는 시작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바로 쓸 수 있는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 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그동안 뭐 정리에 대한 이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특히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사실 겪었던 어떤 네.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면서도 제가 좀 도움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실컷 하고 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